박정희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특히 핵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2020년이 밝아오면서 아마 저나 여러분들 다 착잡하실 겁니다. 금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 다 알고 있고, 국민이 깨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결단날 수도 있는 운명의 한 해가 밝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북한 핵 문제에서 아무런 진전도 없기, 북핵의 인질로 전락해 있는 이 국민, 불쌍한 국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쓰지 않고 오로지 북한에 대해서 해바라기처럼 아부하고 있는 이 정권을 바라보면서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 라는 생각, 이 울분 참 참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동문서답이라는 말씀 아시죠? 정말 동문서답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동쪽을 가리키면 답은 반드시 서쪽에 있어요. 왜 하는 일마다 전부 반대되는 일만 합니까? 두문불출도 아시죠, 여러분? 무슨 약자인지 아시죠? 두 번 다시 문재인 같은 정부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게 두문불출입니다. 그래서 제가 박정희 대통령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 말씀을 좀 외람되게 드리고 싶은데, 저는 사실 어린 시절 박정희를 무척 정오하면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1960년 민주당 시절 대구에서 저희 아버지가 어려운 살림살이에서 주변 권고 때문에 지방의원, 시의원 출마를 하셔서 당선이 되셨는데 몇 달 만에 관두셨습니다. 5.16 쿠데타, 5.16 혁명이 일어나서 관두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실직자가 되시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박정희 때문에 우리는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런데 나라를 보면 박정희가 하는 게 맞다, 그러셨어요. 어쨌든 참 미웠어요, 저는 그때. 제가 대학 시절 때는 총학생회장을 했는데 그 힘든 선거를 통해서 총학생회장에 당선이 됐는데 좀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모든 총학생회가 다 강제 해산되더구만요. 참 제가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인이 되고 제 운명이죠. 저는 대한민국을 강대국 만들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핵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이게 제 팔자고 제 운명이었습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마치고 다시 귀국을 해서 한국국방연구원이라는 데서 핵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많은 출장을 다니고 핵 관련되는 기관들을 다니고 국방 방위산업 현장들을 많이 찾았는데, 가는 곳곳마다 박정희가 뿌려놓은 부국 강병의 씨앗들이 눈에 보여요. 가는 곳마다 있어요. 지금 뭐 국방과학연구소, 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만큼 방위산업 할 수 있는 거, 이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씨앗 다 뿌린 겁니다. 대전에 한번 가보세요. 수두룩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뿌려놓은 씨앗입니다. 아마 현역으로 군대 생활 하신 여러분, 많은 어르신들 분들보다 아마 제가 더 많이 다녔을 겁니다. 그 박정희의 뿌리를 찾고 보고 하면서, 아, 이 사람이 독재자였지만 애국자였구나 라는 사실을 저는 발견했고, 나중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박정희를 독재자라고 비판했던 이후에 민주화를 얘기했던 민간인 대통령들이 도대체 무엇을 남겼느냐, 저는 반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때 학위를 마치고 와서 바로 아까 조갑재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이 핵 무장을 하지 않으면 강대국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런데 핵 무장, 당장 핵 무장 하자는 얘기 자체는 제가 보류했습니다. 왜? 공부를 하면서 핵세계 현장을 제가 똑똑히 다 배웠죠. 약소국이 함부로 핵무장을 시도하다가는 얻어맞는다는 것을 다 배웠기 때문에 제가 살짝 낮추어서 즉시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도 갖추자라고 사실 조금 비틀었습니다. 그게 1990년 당시에는 평화적 핵주권론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주창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우리 노태우 대통령이 농축제철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농축제철을 포기하면 그 잠재력이 없어지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 라고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는데, 국책연구원의 새카만 연구원이 대통령 정책을 반대한다고
수없는 꾸중과 경고와 징계를 받고 저는 국방연구원에서 강제 사직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참 제가 이 핵 문제로 인해서 제 인생이 참 이렇게 이 길을 걷게 되었는데, 그때 그 제 연구실에는 육사 30기 신성택 박사, 핵공학 박사가 저하고 동지였습니다. 저는 육사를 나오지 않았지만 신성택 박사는 제 형제고, 저는 신성택 박사의 2년 선배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형님이라고 불렀고요. 정말 우리는 형제애를 맺고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자존심을 살리고 부국 강병으로 가느냐, 어떻게 하면 박정희를 이어받느냐, 그 연구에 우리는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농축제철이 포기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저를 징계하고 정직 매기고 경고하고, 결국은 1994년에 제가 직장문을 나섰는데, 그때 제 연구실에는 이런 모토를 벽에 붙였습니다. 라면을 먹어도 태극기는 펄럭여야 한다, 이렇게 붙여놓고 연구했습니다. 라면을 먹고 살아도 태극기는 펄럭여야 한다, 이게 우리 연구실의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직을 당하고 국방연구원을 떠나 나와서 책을 썼는데 정말 괴롭더라고요. 정말 괴로웠어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S형, 우리 살아서는 제2의 박정희 대통령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살아서는 부국강병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정치인들 꾸락선이 보니까 우리 살아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S형, 우리 죽어서라도 박 대통령 만납시다. 죽어서 저승바다에 항공모함 띄웁시다. 저승바다에 태극마크 빛나는 핵미사일 날립시다. 저는 책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저승바다에 항공모함 띄웁시다 라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쓴 수필집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역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날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이 꼴을 보고 눈에 불이 퍽퍽 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래서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다시 한번 회상합니다. 저는 핵 공부를 하면서 박정희처럼 자기 조국을 위해서, 조국의 안위와 영광과 부국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던진 지도자들을 공부하게 됐어요.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 들어보셨습니다. 벤구리온,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 인도의 네루 수상, 이런 사람들을 제가 공부를 하게 됐는데, 벤구리온 수상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했죠. 넓이라고는 경상남북도 많은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인구 60만 밖에 되지 않는 그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하자마자 그 다음날 침략을 받았습니다. 제1차 중동전쟁 아닙니까? 독립투사였고 애국자였던 벤구리온이 급히 군대를 만들어서 그 전쟁을 이겼습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내린 기적입니다. 60만 인구를 가지고 주변 아랍국들을 이겼어요. 이 벤구리온 수상은 전쟁이 끝나자마자 니게브 사막을 뒤졌습니다. 니게브 사막 안에 있는 인광석을 찾아라. 인광석 안에 우라늄이 들어있다. 그 우라늄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핵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다. 그분이 총리 재직하면서 사막 한가운데 디모나 연구소라는 거대한 핵 연구단지를 만들고 모든 기반을 다 닦았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세계 핵 강대국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반을 닦은 벤구리온 정말 애국자입니다. 정말 애국자입니다. 이분은 현직에서 물러나셔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모든 예우를 다 거부하고 기부츠 정착촌에 들어가서 사셨고, 거기에서 1973년 87세의 날로 생을 마쳤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남긴 유산은 4평짜리 침실과 침대 하나, 책장 하나, 노주전자 하나, 찻잔 한 벌, 그게 모두였습니다. 그리고 국립묘지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 모세의 광야가 보이는 이브갓 계곡에 나를 묻어달라 해서 그 사막 한가운데 계곡에 묻혀 있습니다. 지금 저는 벤구리온을 공부하면서 우리도 박정희가 있었다는 생각에 사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드골 장군 1944년 8월 25일 나치로부터 파리가 해방됐을 때 드골은 남몰래 울었습니다. 왜? 프랑스군에 의해서 해방된 것이 아니고 미군 연합군에 의해서 해방됐다. 프랑스의 자존심이 꺾였다 해서 울었던 사람입니다. 그 후에 프랑스는 미국으로부터 핵기술을 차단당했죠. 전쟁이 끝나면서 미국이 핵기술을 다른 나라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는 우리 손으로 만들겠다. 위대한 프랑스를 세우겠다. 그렇게 해서 1960년 첫 핵실험을 하고 알제리 사막에서 핵폭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프랑스는 드골 장군은 그 자리에서 만세, 위대한 프랑스 만세라고 외쳤습니다. 굉장한 애국자였습니다. 그분도 대통령직을 마치고 은퇴하고 나서 국가가 제공하는 모든 예우를 거절하고 자기가 청년 장교 시절을 보냈던 콜롬베라고 하는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서 생을 마쳤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국립묘지 거절하고 바로 그 콜롬베에 묻혔습니다. 제가 참 이 드골, 벵구리온 얘기를 하려면 이 밤이 다 새어야 합니다. 사실은 네로 수상,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947년에 독립하자마자 파키스탄, 인도 다 나뉘었고요. 무척 혼란스럽고 무척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로 수상은요, 인도야말로 지금은 가난하지만 세계 강대국이 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춘 나라다. 그래서 인도를 스스로 슈퍼 베이비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조국을 슈퍼 베이비라고 불렀습니다. 비록 지금은 베이비이지만 나중에는 자이언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1954년 네로 수상이 인도 의회에서 했던 연설이 저는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저는 박사 공부를 하면서 인용했습니다. 그 내용을. 인도 국민들이여, 눈을 들어 세계를 보라. 미국, 소련, 중국 다음 가는 네 번째 강대국이 될 나라가 누구인지를 보라 이랬어요. 자기 나라 국민들한테. 그리고 그 인도 네로 수상은 절대로 중국하고 맞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중국보다 먼저 핵기술을 터득했고 우주 개발은 중국에 앞섰고 모든 핵무기 기술을 중국보다 앞서갔지만 결코 핵 무장을 서두르지는 않았습니다. 가난을 극복하고 보자. 1964년 중국이 핵실험을 했을 때 인도 전역에서 우리는 못하느냐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인도 지도자들은 네루의 명을 받아서 나서지 않았습니다. 기다렸다가 1998년 핵실험을 하고 단숨에 세계 네 번째 핵보유국이 되었죠. 오늘날 인도를 함부로 얕볼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밑바닥을 깔았던, 씨앗을 뿌렸던 인도 핵의 아버지가 네루고, 프랑스 핵의 아버지가 드골이고, 이스라엘 핵의 아버지가 벵구리온입니다. 대한민국의 핵의 아버지가 바로 박정희 아니었습니까? 1970년대 닉슨이 등장해서 아시아는 아시아, 너희들이 알아서 방어를 하라. 7사단을 뺐습니다. 1971년에. 박 대통령이 큰일 났구나,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핵무장을 결심하고 추진을 했고, 다 아시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1974년에 프랑스와 재척이 계약을 맺고 건설을 시작하니까 미국에서 강력히 압력을 넣어서 결국 1975년에 각서를 썼습니다. 핵 개발하지 않겠다고. 근데 그냥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뭘 해줄 거냐고 난리를 쳐. 그러면 지켜줄게. 지금부터 모든 철수, 미군 철수 계획은 다 백지화 시킬게. 그리고 총 만드는 기술, 무기 만드는 기술 다 넘겨주고. 1978년 저 한미연합사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발버둥을 다 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핵 개발을 포기하고 났지만 결코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언젠가는 가져야 된다는 박정희 대통령 생각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1975년 이후에도 꾸준하게 잠재력을 추진했고, 그 중에 한 가지 얘기만 하자면 월성 1호 저 원전, 여러분 결코 잊지 말아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24개의 원자로 대부분이 다 경수로입니다. 그 중수로 타입이 월성에만 있습니다. 그 중수로 타입은 캐나다가 만든 것입니다. 중수로는, 경수로는 미국이 개발한 것이고요. 1977년에 중수로 월성 1호기 착공식을 거행했습니다. 월성에서. 미국의 눈초리가 그렇게도 무서운데도 박 대통령은 굽히지 않고 캐나다로부터 중수로를 받아서 거기다가 건설을 착수한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경수로 원전은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고순도 플루토늄을 생산하지 못하지만 중수로에서 나오는 폐연료봉에서는 고순도 플루토늄이 나오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언젠가는 핵무장을 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중수로를 갖다 놓은 겁니다. 뽕나무 심었듯이 바로 그런 겁니다. 맞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월성 1호기를 영구 해체하겠다고 합니다. 이 영구 해체, 아니 돈을 7천억 원을 들여서 그게 부품 갈고 이것 갈고 저것 갈고 앞으로 수십 년을 더 쓸 수 있도록 연장을 해놨는데 왜 저걸 부수겠다는 겁니까? 왜? 여러분들이 만약에 멀쩡한 중고차를 친구가 이거 차 버리겠다 그러면 너 빚졌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그 중고차에다가 엔진을 새로 갈아놨는데 버리겠다 그러면 너 빚져도 보통 미치지 않았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문재인의 월성 1호기 연구 폐쇄는 박정희를 지우기 위한 것입니다. 박정희를 지우기 위한 좌파들의 더러운 책략입니다.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저는 제 뇌리에서 박정희를 지울 수 없고 여러분들도 지워서 안 되고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박정희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죠? 지금 뭘 해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핵무장을 해야 됩니다. 이제 핵무장을 해야 됩니다. 핵무장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또 미국이 반대하는 핵무장을 하면 동맹을 잃게 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요령껏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5단계로 대한민국이 핵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단계로. 첫 번째 단계는 핵무기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리 재래 전력으로도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 수단을 만들어보자. 그게 지금 지난 정부가 해왔던 3축 체제 아닙니까? 킬체인 미사일 방어 KMPR.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냥 말도 안 해요. 지금은요. 허지부지 말도 안 해요. 재래 무기로도 한국형 3축 체제를 계속 발전시켜서 한미동맹이 약화되거나 미국의 해구산이 약화되더라도 우리도 그래도 대한민국 건드리면 너도 큰일 날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입니다. 기본입니다. 이게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비록 지금까지 우리 정부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라도 농축 제철이 그리고 수소탄을 만들 수 있는 중수소, 삼중수소까지 모든 기반을 다 갖추는 작업을 늦지만 이제라도 시작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당장 내일 당장 핵무장을 선언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이 꼭 핵무장을 하지 않으면 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되면 핵무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게 두 번째 단계 하고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미국의 핵 우산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한미 동맹이 흔들흔들 하는데요. 이게 핵 우산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동맹조약을 강화할 수도 있고요. 또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추진 잠수함 SSBM을 통해 상시 배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미 간 협의를 잘하고 한국의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있다면 충분히 상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에 가서는 전술핵 재반입, 이게 네 번째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술핵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핵균형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핵균형을 지향해야 한다는 그 이유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제가 핵전략을 공부하면서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은요, Mutual Vulnerability, 상호 취약성이라는 겁니다. 상호 취약성. 두 나라 간에 또는 두 사람 간에 서로가 서로를 건들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자, 맹자, 설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때릴 수 있으면 나도 너를 때릴 수 있다는, 내가 너한테 취약하지만 너도 나한테 취약하다는 상호 취약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가장 지름길이고 명답이라는 거. 이건 안보의 세계에서는 진리인 겁니다. 이게 핵균형입니다. 이게 핵균형입니다. 우리 핵무기로 남북한 간의 핵균형을 가지지 못한다면 미국 핵무기를 갖다 놓고 핵균형을 추진하자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는 당연히 대한민국의 독자 핵무장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이 찬성하지 않는 핵무장 어렵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언제까지나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한번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 신냉전이 깊어가고 있고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미국이, 유럽에서는 미국과 러시아,
또 러시아와 나토가 신냉전을 벌이고 있고 지금 중국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중국은 모든 분야에서 미국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주변국을 향해서는 무리하기 짝이 없는 오만 방지하기 짝이 없는 압박을 가하고 이런 중국이 우리한테 미래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구사회주의 블록 러시아, 북한 모두가 다 핵보유국입니다. 모두가 다 핵보유국입니다. 미국이 언제까지나 일본, 한국 너희들은 핵무장하지 마. 내가 핵우산으로 보호할 테니 너희들은 핵무장하지 마. 이렇게 해온 지금까지 정책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계가 바로 눈에 보입니다. 만약 미국이 그 정책을 계속한다면 아시아 전체의 균형은 중국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는 거 이제 미국의 전략가들도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미 국방대학교에서 발표가 나왔잖아요. 한국과 일본에 핵무장해야 된다. 미국 정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독재 국가들, 북한, 중국, 러시아 이 나라들이 이 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을 자기들 중심으로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들, 미국과 미국의 동맹 국가들이 핵을 보유해서 함께 핵동맹으로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날이 언젠가는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핵보유 자유동맹입니다. 여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북한 위협에도 대비해야 돼요. 아까 우리 신현식 장관님 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만큼 북한이 이만큼 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인질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도 대처해야 되고 다가오는 위협에 대해서도 대처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핵보유 자유동맹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핵무장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좋은 얘기를 올바른 얘기를 해도 이 정부가 경청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깨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깨어나서 이런 핵 대책들을 수립할 정부를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의 안전도 미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깨어나지 않으면 2020년은 대한민국이 크게 결단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서 대한민국 깨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김재호 박사님, 노래 한번 써봤습니다.